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민소입니다. 오늘 어렵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오른쪽 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 가정학과 전문의이고요. 의학 박사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면역, 그리고 장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겨울철과 면역력,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때 면역이 더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실제로 오늘 제가 방송하러 오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요즘에 독감, 감기가 또 굉장히 심해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때 아니게 또 최근에도 이제 장염 환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면역이라는 것은 역병을 피한다. 다시 한번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힘을 이어파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외부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겨울철의 환경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춥죠. 춥고 건조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춥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혈관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체온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세포를 나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저는 사실 비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겨울철이 되면 더 심해지고 환절기가 되면 더 심해지는데 이게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면역에 대해서 지금 이 공격적인 면을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해도 공격, 수비가 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면역을 딱 보면 면역의 첫 번째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위험하면은 위험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력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공격력을 하는데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거기에 맞추면 공격이 나가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면역에는 항상 공격도 있지만 균형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비염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지금 겨울철에 갑자기 이제 비염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된다면 이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꽃가루라든지 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차가운 공기나 맞아요. 건조한 바람도 알레르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돼서 우리 내부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너무 과하게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몸에 지금 면역의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한테 약간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또 현대인들이 이렇게 알레르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우리 면역계라는 게 미생물과 오랜 동안 같이 하면서 다져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생물학 교과서에만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추정을 하는데 20만 년 가운데 19만 5천 년이 석기시대예요. 석기시대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대에 끼면서 많은 미생물을 접하고 하면서 몸이 익혀진 것이 우리의 면역계인데 우리가 이런 유생은 불과 한 100년, 150년 사이니까 만나야 될 친구들 제때 못 만나는 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깨끗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계는 태어날 때는요 당연히 유전적으로 태어나죠. 체질이니까. 그런데 아마추어로 태어나서 훈련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쌓아주느냐. 적당한 좋은 우리 친구 미생물들을 자꾸 만나면서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사귀어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워낙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한꺼번에 확 들어오면 어머 이건 뭐야 얘네들은 다 거부해버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환자들 보면서 약간 느낀 부분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감기인데도 굉장히 고생하고 자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괴로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기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땠습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감기를 거의 안 걸린 거예요. 감기를 안 걸리니까 이번에 감기 걸렸을 때 이 감기 바이러스는 굉장히 낯선 마치 이제 코로나를 처음 겪었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감기를 조금 우습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도 자주 걸리니까 자주 걸리다 보니까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저항력이 약해
약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저는 입병. 입병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음식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균, 바이러스, 온갖 독소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내는 게 우리 몸의 점막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입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호흡기로도 많이 들어오죠. 감기가 굉장히 자주 걸린다거나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쉽게 낫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면역력에 문제가 있을 때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기해감염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해감염 대상포진입니다. 어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의 T세포가 약해지면 신경절을 타고 그쪽에서 번식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입병 이야기했죠. 입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갔다가 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기 환자 못지않게 요즘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 장염. 장에는 면역세포가 70%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장내 환경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면역력과 장 건강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선 우리 면역세포도 있지만요. 면역세포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는 동맹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마이크로 동맹군이라고 부르는데 장뿐 아니고 우리 몸에 원래 살고 있는 온갖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죠. 우리 몸을 지구로 치면 왜 장에 가장 미생물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따뜻하고 촉촉하고 거의 열대 우림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근데 만약 그게 교란되면 일단 1차 동맹군이 좀 무너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기가 떨어지면 장염이라든지 걸리는 빈도수는 더 증가하고 더 증상이 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학계의 시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약과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말은 장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 같고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첫 번째는 발효와 흡수, 두 번째는 소화운동과 완충, 세 번째는 선택적 배제를 통한 방어, 독소나 유해균이 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퍼지지 말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손상된 점막을 이제 복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세 번째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이 뚫려서 염증화되는 거죠. 그게 최근에 굉장히 의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만성염증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는 또 1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이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숫자를 얘기하자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게요. 100조개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한번 다 세어봤을까요? 그러니까요. 100조개 언제 그러니까 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나오는 큰 거에서 몇 마리 있나 미생물 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논문에 의하면 큰 거 1g당 약 100억 개에서 한 1000억 개 정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유해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또 말씀하시는데 먼저 유해균, 유익균의 기준이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많은 미생물 종류가 있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한 7대3, 8대2 그러면 유익균, 유해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진다면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건가요?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균형이 깨어져서 유해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굴세가 됐을 때는 유익균은 거의 없고 유해균만 남다고 그러거든요. 유익균의 어떤 종류와 풍부한 볼륨, 수량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균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한 것을 알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이 호소할 수 있죠. 아니면 배탈, 변비, 복통, 설사가 굉장히 잦다. 아니면 변의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머리가 맑지 못하고 브레인포그라고 해요. 띵한 거. 띵한 같다. 그 다음에 얼굴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뻐룩지 같은 게 많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의 증상이 장 기능이 망가졌을 때, 즉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장 건강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뾰루지도 나고 진짜 복부 팽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면 생활 습관, 식습관을 좀 고쳐라 라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OR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R은 리무브예요. 장에 유익균이 싫어하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 유익균이 싫어하고 유해균이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그다음에 고지방 시기를 먹는 것. 두 번째, 리플레이스를 해주자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장은 우리 건강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운동. 그래서 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겁니다. 배탈이 자주 생기고 장 건강이 자주 나쁜 사람들 보면 운동하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랜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꼬여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데 이렇게 꼬여있으면 컴퓨터하고. 장도 이 압박이 굉장히 많고 꼬이거든요. 그리고 리이노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비피더스균 어떤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방접종하듯이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비피더스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게 장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요. 정의가 뭐냐면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같은 동위원은 아니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락토바실러스도 있고요. 비피도박테리아도 있고요. 효모도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제가 유산균 하면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이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걔네를 분류학적으로 보면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름도 비피도잖아요. 비 두 개. 피도 다리가 두 개란 뜻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Y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로부터 이제 주로 이게 오게 되는데 특히 어디서 오느냐? 바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와요. 근데 얘가 젖을 먹을 때는 장내 미생물 가운데 뭐 거의 99% 얘네가 거의 다 차지하다가 이제 이유식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쭉 주는데 성인이 되면은 뭐 4, 5%까지 줄어요. 근데 이것이 장소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면역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얘가 다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또 좀 만들어줘서 얘 주변에 다른 좋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니까 비피도박테리움이 상당히 장 속에서 중요한 유익균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는 사람과 동물의 대장에 주로 증식하는데 나쁜 균들, 특히 독소들이 장점막에 뚫고 우리 몸을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피더스균이 이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숏체인 패티애시드라는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근데 이 숏체인 패티애시드 SGFA가 최근에 연구를 보면 비만이나 그다음에 당뇨병, 동맥경화 및 축산경화증을 비롯한 심장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순히 장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산과 같은 대사산물을 통해서 전신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락토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유제품, 발효음식, 사람과 동물의 소장에서 발견되는데 이 대사산물로 젖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유익균, 그러니까 초산을 만드는 유익균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상이나 건강에 맞게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또 이 비피더스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장의 노화가 인간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노화는 또 장의 노화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의 노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또 이제 균주의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유를 먹는 영아기에는 비피더스균이 장내 세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 아까 3에서 5%까지. 그래서 이런 분을 고려했을 때는 외부에서 이런 비피더스균을 자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유제품이나 발효음식 등에서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비피더스균은 인간이나 동물의 장에서 생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섭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가공 과정에 높은 기술력을 요하며 반드시 제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 대장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비피더스균 같은데 나는 좀 장이 건강해 이런 사람들도 이 비피더스균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비피더스균과 같은 이제 유익균은 우리 몸에 그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또 좋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변비, 설사, 가민성 대장증후군, 더부룩함 등 장의 건강에 어떤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느끼는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데는 비피더스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의하면 45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12주간 비피더스를 섭취한 후에 바이러스 저항력을 검사해 보았더니 섭취 전에 비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비피더스균 무조건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그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살아있는 거라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얘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식 수술을 했다든지 뭐 그런데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조심해야 되고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딱 그 용법이 나와 있어요. 용량이. 용량대로 해야 되고 특히 이거는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과 보관 방법, 뭐 온도라든지 그거 잘 지켜서 이용을 해야겠죠.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의 특성상 너무 이제 고온에서는 3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정의 서늘한 차가운 온도가 권장이 될 것 같고요.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임상 실험을 통과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만성 질환자라든지 특수한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장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비피잼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비피더스균은 원료 단계에서 생산, 배송 그리고 섭취 직전까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원료 단계에서 생산, 포장, 전 과정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균주의 생존율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박사님과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웅빈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